이거를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미리 적어 놨는데 뭐 거의 보이실 것 같은데 일시적 차이, 이연법이제 자산부채, 2월 공제라고 돼 있고 2월 결손금, 세액 공제, 이연법이제 자산, 자본에 가감하는 법인세 효과, 법인세 기간 간배분, 법인세 기간 내배분, 두 개를 더했을 때 법인세 기간 배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 15장에서 배울 중요한 건 거의 다 배웠어요. 우리 15장에서 할 내용 중에 중요한 건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 남은 게 좀 있는데 남은 것들은 좀 더 지엽적이고 출제된 적은 없고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중에서 어디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우리가 요거만 했어요. 요거만. 요 맨 위에 거. 요 맨 위에 거만 했는데 이제까지 요게 출제된 것이 95%를 여기서 찾아요. 여기서. 다 여기서 다 여기서. 그러니까 요 일시적 차이.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금 15장에서 배우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 잡히는 거하고 이연법인세 부채 잡히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요 일시적 차이라고 지금 배운 건요. 미래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있었고 미래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있었죠. 그 얘기는 자산 잡히는 것도 있었고 부채 잡히는 것도 있었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할 거냐면 2월 공제라는 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근데 2월 공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2월 결손금, 2월 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거 2월 결손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결손금을 경험하게 되면 결손이 나게 되면 그것만큼을 미래 세금 낼 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까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미래 세금을 적게 내게 만들까요? 많이 내게 만들까요? 얘는 적게만 만들어요. 절대로 얘는 미래 세금을 많이 내게는 안 만든다. 그럼 얘가 미래 세금을 적게 내게 만든다면 뭐랑 관련돼 있어요? 자산이랑 관련돼 있다. 얘는 부채랑 관련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세액공제도 할 거거든요. 세액공제도 이따 보시면 2월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2월 공제. 미래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쪽이에요. 얘도 미래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건 없어요. 이따 해보시면. 그러니까 얘도 자산하고만 관련돼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이연법인세 부채가 생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보니까 일시적 차이밖에 없어요. 일시적 차이. 또 하나 이연법인세 부채가 잡힐 때는 특별한 언급 필요 없다 그랬죠.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자산 미래 과세소득이 실현돼야 돼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이제까지 시험이 잘 나오냐면 부채가 더 잘 나왔어요. 자산이 답인 것보다 부채가 답인 게 더 많았어요. 이제까지. 부채가 대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부채를 내려니까 뭐밖에 없어요. 일시적 차이밖에 없잖아요. 아니 부채를 답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잖아요. 보니까 얘가 다 나온다는 게 알게 되죠. 얘가 일시적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얘네들 자산과 관련돼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랑 관련된 것들을 조금 있다가 법인세 기간 간배분이라고 할 거예요. 법인세 회계기간 간의 배분을 하는 것을 이 기간 간배분은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법인세 기간 내배분이라는 것은 한 회계년도에 배분하는 건데 그거는 요걸 배우시면 좀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기간 배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씩 해볼게요. 책에 963페이지 보시고 제4절 2월 공제한 세금 요과 보세요. 결손금의 2월 공제.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결손을 경험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당해 회계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결손금 발생연도 후 5년간 과세소득에서 2월 공제해주고 있다.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2월 공제 몇 년까지 된대요? 5년. 5년간 2월 공제된다. 다음 페이지 예제 풀어드릴게요. 964페이지. 964페이지. 거기 예제 풀게요. 그 예제 5번. 그 예제 5번 푸는데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질문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잠깐 보시냐면은
959페이지 잠깐 보시면 959페이지 거기에 그 예제 3번 있는데 거기 출발점이 뭐라고 돼요? 출발점이 세전이익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봤습니까? 세전이익이라는 것은 세금 빠지기 전이에요? 세금 빠진 후예요? 세금 빠지기 전이잖아요 세전. 세금이 빠지기 전인데 거기 952페이지 보니까 95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법인세 계산 구조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출발점이 뭐라고 돼?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기순이익은 세후예요? 세전이에요? 세후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공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예제는 세전이익에서 출발합니까? 이거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저한테. 잘 들으세요. 나중에 세법을 배우시면 세법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뭐가 빠진 다음이에요? 법인세 비용이 빠진 다음이죠. 법인세 비용이 빠진 다음 숫자인데 세법에서는 법인세 비용이 손금불산입이에요. 손금불산입. 무슨 얘기냐면 법인세 비용은 손금으로 안 봐요. 왜 법인세 비용을 손금으로 안 보냐면 세법에서 법인세 비용이라는 건 뭐가 계산이 다 돼야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계산이 돼야 나오는 거죠. 근데 세금을 계산하려고 출발하는데 법인세 비용을 먼저 빼고 출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 세금 계산을 하려고 출발하는데 이미 법인세 비용 알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만약 이거를 빼고 출발하게 되면은 이걸 미지수로 놔야 돼요. 미지수로 놓고 뺀 걸 놓고 계산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은 세금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으로 봐요. 그 얘기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얘부터 손금불산입해요. 그러면 여기서 손금불산입 들어가면 결국 무슨 금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전금액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제에서는 아예 세전이익에서 출발한 거예요. 어차피 법인세 비용이 가산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 밑에? 법인세 비용이 나와야 돼. 그 밑에 손금불산입으로. 책엔 없잖아요. 거기 세전이익이니까.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면 이거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세법 배우시면 아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넘어갈게요. 964페이지 다시 오셔가지고 964페이지에 거기 예제 5번 있는데 2월 결성금의 세금효과 거기 보니까 세금 계산한 서식이 세전 손실이 나와 있죠. 여기도 세전 일시적 차이가 있는데 유보 마이너스 유보 결손금이 50만원 그럼 세금 내요 안 내요? 걔가 그렇게 되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세금 낼 게 없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세금 낼 게 없다는 건 아시겠어요? 세 7하면 법인세 부담액이 없어요. 그러면 미지급 법인세 얼마예요? 기말에 미지급 법인세 얼마? 제로죠 제로. 낼 거 없잖아요. 결손이라서. 이해되세요? 일단 여기까지. 그다음 그 바로 밑에 보세요. 전기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는 없었다. 그 얘기 왜 나왔을까요? 바로 밑에 전기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는 없었다. 그거 왜 나왔어요? 그거 왜 나왔냐면은 전년도로부터 넘어오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거 회계 처리할 때 전년도로부터 넘어오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있으면 그거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표현은 그거 없으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단기에 발생한 유보일은 이렇게 소멸할 거다. 세율은 25%, 올해 세율은 30%. 요구사항 보세요. 2월 결성금을 통한 법인세 혜택의 실현이 확실한 경우와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해봐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얘가 왜 요구사항이 실현이 확실한 경우와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 두 가지로 물어봤을까요? 이연법인세 자산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했지만 2월 공제는 다 자산이랑만 관련돼. 자산. 부채랑 관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 과세소득 실현이 확실할 땐 잡을 수 있고요. 불확실하면 못 잡거든요. 그래 각각 해보라는 거고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말년제 분기할 때 요거 했잖아요. 요거 했으면 여기다 이제 뭐 잡으면 되냐면 법인세 비용을 원래 잡으면 되는데 이거는 두 번째잖아요. 이게 두 번째 원래 이게 두 번째. 만약에 가만히 두면 아니 세 번째. 세 번째니까 이게 가만히 두면 그냥 제로 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분석해 봐야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잡힐 걸 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잡힐 건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일시적 차이 이거 셋 중에 해당하는 거. 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얼마? 30만 원 있잖아요, 30만 원. 걔 때문에 얘 생겨요, 얘 생겨요. 30만 원 마이너스 유보 때문에 얘 생겨요, 얘 생겨요. 얘 생겨, 얘. 부채 생기죠, 부채.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얘가 2월 결손금. 얘가 올해 결손 나서 세무상 결손금이 얼마예요? 세무상 결손금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여러분, 세무상 결손금이랑 회계상 결손금이 달라요.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요 세무상 결손금이 50만 원이에요. 세무상, 세법에서 50만 원 결손 났죠? 과세소득 50만 원. 그 50만 원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2월 공제하니까 얘가 있어요. 그걸 지금 분석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일시적 차이부터 해봐요. 일시적 차이. 일시적 차이가 거기 얼마 있습니까, 지금? 30만 원 있는데, 30만 원 때문에 미래세금 어떻다고요? 많이 내게 되니까, 미래세율 곱해야지. 얼마? 25% 곱해야죠, 거기. 25% 곱하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 7만 5천 원.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얘는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2월 결손금. 2월 결손금 분석해야 되는데 얼마 있어요, 결손금이? 50만 원 있어요, 50만 원. 세무상 결손금 50만 원. 세무상 결손금이 50만 원인데 미래 얘는 세금을 적게 내게 만들어요, 많이 내게 만들어요? 적게 내게 만드니까 자산이랑 관련돼 있어요, 자산. 그럼 뭘 검토해야 된다고요?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확실하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얼마? 25%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2만 5천 원 나오나요? 맞죠? 그럼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하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상계하니까 어느 쪽이 더 커요? 자산이 더 크죠? 여기 보세요. 이연법인세 자산을 잡아요, 자산. 얼마 잡아야 돼? 5만 원 잡. 전년도에 넘어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잡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대차가 맞으려니까 어느 쪽에 적혀? 대차가 맞으려니까 이쪽에 적혀, 이쪽에. 그래서 원래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건 차변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희한하게 어느 쪽에 와요? 대변에 오게 돼요, 대변에. 처음 보죠, 이런 거? 이럴 때 이렇게 돼요. 세금 낼 건 없는데 자산 잡히니까 여기 비용이 반대쪽에 잡혀, 이렇게. 거기 분계 있어요, 책에. 965페이지 해답에 분계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법인세 비용이 거기 손익계산서 보세요, 그 밑에. 손익계산서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경상 손실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만 원 손실인데 경상 손실 관련된 법인세 비용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5만 원이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더하게 돼요. 왜냐하면 차변에 있으면 빼는 건데 대변에 있으니까 더해요. 그래서 손실을 어떻게 오히려 줄이죠. 이런 거 처음 보죠? 잘 봐두세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니까. 혹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끝인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실현이 확실할 때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현이 불확실할 때 해볼게요. 실현이 불확실하면 나머지 똑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실현이 불확실하면 얘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얘는 달라질 거 없어요. 그대로 다 잡는 거, 얘는 달라질 거 없고. 요 자산 잡는 것만 달라져요. 자산 잡는 걸 잡을 수가 없죠, 불확실하니까. 근데 불확실하다 하더라도요, 가산하는 일시적 차이만큼은 잡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미래 과세소득이 불확실해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가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산할 것만큼은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큼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요만큼은 써먹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율이 똑같으니까 여기 계산해 보면은 똑같은 금액이 나와요. 이렇게. 네팅하니까 얼마예요? 제로에 제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잡힐 게 없어져요. 그럼 얘도 제로죠.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거기 보니까 분계가 없다고 돼 있죠. 965페이지에. 다음 페이지 966페이지 회계처리 없다고 돼 있고 그 밑에 손익계산서가 20만 원 손실 그냥 나와요. 거기에서 20만 원 손실 나온 게 그게 회계상 결손금이에요. 거기 단기 순손실 나와 있는 게 그게 회계상 결손금이고 세무상 결손금은요. 세법에서 그 조정 다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결손금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2월 공제하는 결손금은 어떤 결손금? 세무상 결손금 가져가는 거예요. 세무상. 회계상 아니라. 그래서 세무상 결손금 가지고 2월 공제한다. 다 했는데 이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 정도는 할 줄 알면 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분석해보시면. 그래서 이 정도 해보시고 964페이지 보시면요. 964페이지 첫 번째 줄에 한편 결손금 소급공제가 가능한 중소기업은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 가능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결손금을 차감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서 2월 결손금의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고 밑줄 치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결손금의 무슨 공제? 2월 공제예요. 결손금의 2월 공제라는 건 지금 결손이 나면 미래 세금 낼 거에서 빼주겠다는 거예요. 미래. 결손금의 소급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올해 결손이 나면 과거에 냈던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주겠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소급공제가 더 좋죠.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급공제 다 해줘요. 우리나라는 이걸 원래 안 해줬어요. 우리나라 세무서는 걷어들일 땐 좋지만 돌려주려니까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이게. 한 번 걷어들인 돈을 다시 준다는 게 참 기분이 그렇잖아요. 이게 걷어들일 땐 좋은데. 그래서 소급공제를 원래 인정 안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중소기업들만 좀 혜택을 주자라는 정책에서 중소기업만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966페이지 966페이지 중간에 보실래요? 한편이라고 해서 뭐 나와요 거기? 한편 중소기업이고 전기의 법인세를 3만원 납부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문제인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세금 낼 건 있어요 없어요? 세금 낼 건 없어요. 어차피 똑같아요. 세금 낼 거 없고요. 이거 분석하는데 확실할 때 먼저 해요. 확실할 때 먼저 하면은 얘는 어때요? 변할 거 없이 똑같죠. 7만 5천 원. 이건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런데 2월 결손금이 달라져요. 2월 결손금을 2월 공제하려고 했더니 일단 무슨 공제부터? 소급 공제부터. 소급 공제를 얼마 써먹을 수 있어요 보니까 10만 원 써먹을 수 있고요. 10만 원 때문에 냈던 세금이 얼마 있어요 보니까 3만 원만큼 있어요. 이 3만 원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당장 돌려받는 거예요. 당장 세무서로부터 이걸 돌려받는 거니까 받을 돈이 생기는 거예요. 받을 돈. 받을 돈이 생기니까 회사가 미수금이 생겨요. 미수금. 일반적 상거래는 아닙니까? 소급공제라는 게 결손이 생기면 과거에 냈던 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니까요. 돌려받으니까 그만큼 세금 받을 거 아닙니까? 현금 받을 거 아닙니까? 미수금. 그러면 2월 결손금 얼마 남게 돼요 이제? 40만 원 남게 되지. 40만 원. 남은 건 다시 2월 공제하는 거예요. 소급공제하고 남은 건 2월 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원 2월 공제하려고 했더니 확실하대요. 확실하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25% 곱하니까 10만 원이고 10만 원만큼 뭐 잡는 거예요? 자산 잡으니까 두 개 비교해 보니까 2만 5천 원 차이 나죠. 2만 5천 원만큼 뭐 잡아요? 자산. 그러니까 대변에 얼마? 5만 5천 원만큼 뭐가 잡히겠어요? 법인세 비용. 이 분기가 어디냐면 책에 맨 밑에 있네요. 966페이지 맨 밑에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967페이지 손익계산서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확인하시고 불확실할 때 드릴게요. 자, 불확실할 때 하면은 얘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얘는 안 달라져요. 소급공제하는 거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이건 하는 거예요. 얘가 문제 얘가. 얘를 다 잡을 수 없죠. 다 잡을 수 없고 어디까지만? 얘까지만.
얘까지만 잡아요. 얘까지만 잡으니까 얘가 얼마 되겠어요? 7만 5천 원 되니까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잡히고 얘만 있어요. 얘만 있으니까 얘가 얼마 돼요? 3만 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967페이지 중간 밑에 나와 있어요. 다 했는데 넘어갈게요. 968페이지에 세액공제 2월 공제 보시면 예제를 먼저 볼게요. 거기 예제 6번 2월 세액공제 거기 보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전 이익이 나와 있고요. 거기 2001년과 2002년에 세액이 나와요. 세액이 얼마씩 나와 있냐면 거기 20만 원하고 40만 원 이게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이라는 건 이미 뭐를 다 곱해서 나온 거죠, 아까? 세율 다 곱해서 나온 거예요, 세율. 그러니까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돼요, 원래. 이만큼의 세금을 낼 건데 거기 보니까 어떤 얘기 나와 있냐면 투자를 굉장히 활발히 해서 세액공제 이런 뭐 투자에서 받는 세액공제들 다 세법할 때 배우거든요. 지금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은 세액공제가 25만 원 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세액공제 25만 원이 이때 하는 건데 세액공제를 하니까 25만 원만큼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 이렇게. 그럼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건 좋은데 안 내려고 하니까 낼 게 얼마예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더 크죠. 여러분 생각에 이게 더 크니까 세무서에서 5만 원 돌려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세무서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크면 세금 안 내는 거지 공제하는 금액이 크다고 그걸 돌려주진 않아요. 여러분도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소득세 연말정산 알죠? 연말정산할 때 공제하는 게 커서 세금 낼 게 없다면 냈던 세금 돌려받는 거지 정부에서 돈을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세금을 안 내면 안 냈지 돌려받진 않아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깝잖아 이게. 세금 낼 게 더 있었으면 이거 써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세금 낼 게 덜 있어서 이거 못 써먹었잖아 이게. 만약에 이 세액공제 못 써먹은 걸 2월 공제를 안 해준다면 만약에 그냥 끝이죠 이게. 못 써먹으니까. 그런데 세법에선 2월 공제 해주는 게 있어요. 2월 공제 해준다는 얘기는 못 써먹은 걸 다음 연도에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몇 년간 해주는 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음 연도에 써먹을 수 있으면 다음 연도에 이렇게 깔 수 있잖아 이렇게. 그럼 다음 연도 내는 세금에서도 얼마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5만 원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세액공제의 2월 공제인데 그러면 2000X1년 기말에 봤을 땐 요거 때문에 2월 공제하는 것 때문에 미래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이 미래 세금을 뭐랑 관련돼 있으니까 자산이랑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분개를 좀 해드릴 건데 요구사항 보시면 법인세 혜택의 실현이 확실한 경우와 불확실한 경우로 나눠라. 왜 그랬을까요? 얘도 자산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969페이지 보니까 실현이 확실한 경우 보시면 실현이 확실한 경우는 2001년 말에 대변의 미지급 법인세 얼마예요? 없잖아요 낼 거. 그런데 확실하다면 뭘 잡을 수 있어요? 자산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가 자산이에요 보니까 5만 원인데 여기다 세율 곱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세율 곱할 필요 없다. 이제까지는 세율 계속 곱했는데 얘는 세율 왜 안 곱하냐면은 얘는 이거 자체가 뭐기 때문에 세액이기 때문에 세율 곱할 필요 없고요. 5만 원만큼 세금을 미래 적게 내면 이연법인세 자산이다. 그럼 이쪽에 5만 원만큼 뭐가 잡히게 된다? 법인세 비용이 잡히게 되고 2000X 2년 12월 31일이 됐어요. 이날 되면 또 무슨 분개 있을까요? 법인세와 관련된 분개가 있을 텐데 얼마 내요 세금? 미지급 법인세 얼마 내요? 미지급 법인세 35만 원 내잖아요. 이때 이연법인세 자산 잡혔던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이제 효과 봤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이 없어진다 얼마? 5만 원 없어지니까 40만 원만큼 뭐가 잡히면 돼요? 법인세 비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계처리 확인하세요. 969페이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불확실하면요? 불확실하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못 잡아요. 이걸 못 잡아요. 그러면 여기도 없죠, 뭐. 여기도 없어요. 그럼 세금 낼 때 이만큼 내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 잡힌 거 없잖아요. 잡힌 거 없으니까 제로잖아요. 여기가 얼마 되겠어요? 35만 원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불확실할 때. 확인하세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인데, 예, 이거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질문 하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거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니까, 2002년에요, 세금 낼 거 있는데, 여기? 세금 낼 거 있으니까, 미래 과세소득 실현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미래 과세소득 실현이 확실하면, 뭐 잡는 거예요? 자산 잡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산 써먹네, 여기? 자산 써먹으니까, 미래 과세소득 적게 내는 거 눈에 보이니까, 요거 자산 반드시 잡는 건데 거기 왜 불확실할 때가 왜 있는 거죠? 불확실할 때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 뭘 잘못 생각한 거냐면 건설업 할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건설업 자료가 이렇게 2년치가 다 주어진다고 해서 2001년에 2002년을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2001년에는 뭐밖에 모르는 거예요? 2001년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렇게 되네. 가보니까 출제자는 자료를 준 거고 이걸 몰랐죠. 이때는 이때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몰랐다니까. 이걸 몰랐고 이때는 미래가 세금 낼 게 있는지 없는지 예측해야 돼요. 예측해야 되니까 확실할 때와 불확실할 때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두 가지 다 해봐야 돼요. 넘어가시고 970페이지. 970페이지.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이와 같이 법인세 효과를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을 법인세 뭐라고 부른대요? 기간 간배분. 여기요, 여기. 기간 간배분. 기간 간배분.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게 뭐라고요? 기간 간배분. 기간 간의 법인세 비용을 배분하는 거예요. 회계기간 간의 법인세 비용을 배분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연법인세가 나와야 돼요. 회계기간 간의 법인세를 배분하려면 이연법인세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이연법인세가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얘 해보려고 하는 건데 얘 기간 내배분. 기간 내배분은 어디 나오냐면은 973페이지. 973페이지 보시면 제6절에 첫 번째 줄 보세요. 법인세 기간 내배분이란 법인세 비용을 동일 회계기간에 경상손익, 특별손익, 자본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자본에 가감하는 법인세 효과 회계 처리가 법인세 기간 내배분의 대표적인 거다. 이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한 회계기간에서요. 한 회계기간에서 법인세 비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회계기간에 법인세를 내는 것은 뭐 때문에 내는 거냐면 경상손익 때문에 내는 게 있고 특별손익 때문에 내는 게 있고 자본 때문에 내는 게 있대요. 세금을. 그러니까 한 회계년도에 세금 낸 것을 그 원인별로 분석하자는 거예요. 원인별로. 이제 해볼 거예요. 이거. 얘랑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회계기간 간에 하는 거래요. 회계기간. 얘는 뭐라고요? 같은 회계기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한 회계기간 내에서 세금 낸 거에 대해서 뭐 때문에 세금 냈는지 분석해 보자는 거거든요. 얘가.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부터 해보면은 970페이지 보시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보세요. 걔 두 번째 줄에 자기 주식을 6,000원에 사서 얼마에 팔았대요? 8,000원에 팔았대요. 그럼 현금 8,000원 대변에 자기 주식 6,000원 2,000원이 뭐예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얘는 어디 속하는 거예요? 자본잉여금.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니까 기말에 세금 내야 되는데 회계상 이익이 얼마래요? 회계상 이익이. 회계상 이익이 10,000원이래요. 회계상 이익이 10,000원. 그게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10,000원이 있었대요. 세전으로. 그럼 10,000원에다 뭐 곱하면 되는 거죠? 10,000원에다가 세율이 세율이 30%. 세율 30% 곱하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2,000원도 아까 배웠지만 이거 입금이 아니에요. 이거 아까 입금이라고 배웠잖아요. 세법에서. 이거 입금이에요. 세법에서. 이것도 세금 내야 돼요. 이것도 세금 내야 되니까 회계상 이익에다가 2,000원 더 해야 돼요. 이거. 그런 다음에 얼마 곱해야 돼? 세율 30%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면 3,600원이 나와서 이것만큼 미지급법인세예요. 세금 낼 거. 그러면 요거 잡힌 다음에 차변의 법인세 비용인데 얘가 이게 1번이면 얘가 2번이 아니라 3번이고 뭘 분석해 봐야 돼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생기려면 저 끝에 적어놨지만 저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 일시적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일시적 차이가 없어요. 얘는 영구적 차이예요. 얘는. 일시적 차이 없고 2월 공제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생길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법인세 비용이 어디로 가냐면 손익계산서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손익계산서의 회계상이익은 10,000원인데 얘가 3,600원이 잡히면 대응이 좀 이상하죠. 세율이 30%니까 얘가 얼마면 딱 맞겠어요? 3,000원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600원만큼 더 잡혀있잖아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 세금 낸 거엔 뭐 때문에 낸 게 있다? 자본 때문에 낸 게 자본 때문에. 자본 때문에 낸 세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본 때문에 낸 세금은 어디다 배분해 주자? 여기다 배분해 주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일단 자본 때문에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2,000원 곱하기 30% 하니까 600원이죠. 600원만큼을 어디서 직접 빼주자고 하는 거냐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즉 자본에서 직접 빼재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직접 빼고 여기 법인세 비용 있잖아요. 이쪽에 줄여요. 비용을 감소시키면 이렇게 하니까 법인세 비용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3,000원 되죠. 3,000원 되니까 얘랑 어때요? 대응이 잘 되죠. 그리고 얘가 600원 빠지니까 얘는 얼마로 바뀌어요? 1,400원으로 바뀌죠. 그 얘기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어떤 금액으로? 세후 금액으로 바뀌죠. 이렇게 하는 게 법인세 기간 4배분이에요. 이 회계년도에 세금 낸 원인별로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낸 세금은 여기다 이렇게 분류해 주자 이런 얘기예요. 밑줄 하나 쳐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972페이지 거기 분계 밑에 두 번째 문단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기업회계상 자본이용 또는 자본조정에 계상되지만 세법상 과세소득에 포함돼서 회계이익과 법인세 부담액 간의 일정한 인과관계가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상 계산되는 자본이용 등은 관련 법인세 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기다 밑줄 치시면 그 얘기가 자본 때문에 내게 되는 세금들은 자본에서 직접 가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무슨 금액으로 바꿔라? 세후 금액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거기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 혼자 보세요. 똑같은 거니까 집에 가서 넘어가시고 9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까지 그 표는 제가 이거 적어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 놓으셨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 잘 되실 거니까 비교해서 보시고 973페이지 제6절 기타 법인세 기간 4배분 보세요.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법인세 기간 4배분.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974페이지 얘들 7번을 볼 건데
그 예제 7번을 보기 전에 973페이지 하단에 있는 손익계산서 양식. 그 양식이 여러분 예전하고 바뀌잖아요. 내년부터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면은 보세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경상손익 해놓고 경상손익에 대한 법인세 비용 먼저 적고 다음 페이지 경상손익이 나온 다음에 특별손익은 세전으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세후로 적는다는 얘기예요? 세후로 적잖아요. 세후.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뭘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법인세 기간 내배분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낸 원인별로 이렇게 세금을 쪼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간 내배분. 잘 모르면 풀어볼게요. 여기 예제 7번을 보세요. 예제 7번. 9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인세 계산 서식이 나와 있고 이 마지막 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면서 보세요. 세전이익이 200,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무 조정. 자기주식 처분이익 때문에 세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많이 내게 되죠. 자, 그럼 미래 개 때문에 세금 지금 많이 내는데 적게 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영구적 차이예요. 많이 내게 되고 끝나요. 일시적 차이 유보가 있는데 40만 원 개 때문에 적게 내고요. 과세 표준 나온 다음에 세율 곱하니까 법인세 부담액이 54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개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대변의 미지급 법인세가 얼마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 54만 원. 다음 페이지 추가 자료 1번 보시면 전기 이전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 없다. 이거 왜 주어졌죠? 전년도로부터 넘어오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유보일은 경상이익과 관련돼 있고 소멸은 이때하고 가로 2번 보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적 경상이익 150, 특별이익 50, 2000년 이후의 세율은 25%.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해했고 자 이거 한 다음에 차변에 법인세 비용 적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뭘 봐야 찾아요? 이 문제에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생길 게 뭐 있어요? 저 끝에 보실래요 한번? 저기 뭐 여기 적혀 있는데 뭐가 여기 해당하는 거죠? 일시적 차이가 있죠. 일시적 차이 얼마? 40만 원 있죠. 또 뭐 있어요? 나머지는 없죠. 일시적 차이밖에 없어요. 일시적 차이. 그 40만 원 때문에 미래 세금 많이 내요, 적게 내요? 그 40만 원 때문에 미래 세금 많이죠, 많이. 세율을 얼마 곱해야 돼? 30%, 25%. 25% 곱해야죠. 미래 세율이니까. 10만 원. 그럼 10만 원만큼 뭐 잡아야 돼요? 이연법인세 부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법인세 비용이 64만 원.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법인세 비용 잡힌 것 중에는 뭐 때문에 낸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때문에 낸 세금이 거기 20만 원 있는데 거기 세율 이거 몇 퍼센트? 세율 25%가 아니에요. 30% 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낸 세금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얘 때문에 6만 원 세금 냈잖아요. 그러면 뭘 줄여야 돼? 법인세 비용을 줄여야 되고요. 여기 6만 원만큼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줄여야 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법인세 기간 내배분이라니까요. 자본 때문에 낸 세금 줄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얼마로 바뀌어요? 빼니까 14만 원으로 바뀌어요. 14만 원. 거기까지 분계가 어디 나오냐면 975페이지 중간에 나오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기간 내배분을 해보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 회사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잡혀진 금액은 총 얼마냐? 손익계산서에 가보면 얘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잡힌 게 얼마일까요? 손익계산서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잡힌 게 64만 원이 아니라 요거 빠지고 잡혀 있겠죠. 빠지고 58만 원이 잡혀 있을 텐데 이 회사가 이회계년도에 전체 발생한 법인세 비용은 이것만 봐서는 안 되고 자본 때문에 발생하게 된 법인세도 법인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6만 원도 더해서 분석을 하니까 총 64만 원만큼이 전체 법인세 비용이에요.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전체 법인세 비용은 뭐 때문에 발생하게 됐냐면
경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낸 세금이 있고, 특별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낸 세금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때문에 낸 세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 낸 게 있으니까 이것들 때문에 낸 세금이 얼마씩인지 배분해 주자고 하는 것이 뭐? 기간 내배분이에요. 기간 내배분. 그래서 이 기간 내배분 규정은 제일 먼저 어떻게 도입되냐면 전체 법인세 비용을 경상이익 때문에 낸 걸로 제일 먼저 분배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나머지는 일단 두고 이 중에서 이것 때문에 낸 걸 제일 먼저 분석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경상이익이 얼마예요? 경상이익이 150이니까 150에다가 뭘 곱해야 나오냐면 세율 곱해야 되죠. 세율을 곱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딸려 있어요 보니까. 일시적 차이가 딸려 있죠 여기. 일시적 차이 때문에 여기 얼마가 주냐면 40만 원이 줄어요. 손금 산입, 손금 가산. 그리고 여기다 세율을 30% 곱하니까 얘 때문에 내는 세금은 33만 원 돼요. 근데 얘만 법인세 비용 잡히는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뭐가 잡히죠? 이연 법인세 대잡히죠. 40만 원 때문에 이연 법인세 대잡히는 건 10만 원인데 요 이연 법인세 대가 아니라 부채죠. 이연 법인세 부채가 잡히면 얘 때문에 뭐가 증가해요?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 이연 법인세 부채까지 해서 법인세 비용이 잡히는데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43만 원. 아 이게 경상이익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법인세 비용이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때문에 발생한 게 이만큼이니까 전체가 이거잖아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21만 원이에요. 요 빼면 그럼 나머지 요게 얘네 둘이 나눠 가질 거예요. 나머지 금액이 나오면요. 요 두 금액의 소득 금액 가지고 안 분하도록 돼 있어요. 기준이. 요거만 이렇게 계산하시고 요 나머지는 요 두 개 가지고 안 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 976페이지 보시면 15만 원과 6만 원 나오더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 밑에 손익계산서 양식을 한번 보실래요? 만들어 놓은 거. 법인세 비용 차감정 경상이익 얼마? 150. 경상이익 법인세 비용 얼마? 43만. 이거 43만 원. 이거 빼고 107만 원 나오면 특별손익은 특별손익 얼마였죠? 특별손익은 5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에서 얼마 빼야 돼요? 15만 원 빼니까 35만 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단기순이익 나와 있고. 자, 그 해답 밑에 네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네 번째 줄 끝에. 예제 7의 경우 주당 경상이익 계산 시 경상이익은 법인세 비용 차감정 경상이익 150에서 경상이익 법인세 비용 43만 원 차감한 107만 원인 것이다. 밑줄 쳐놓으시면 그게 몇 장에서 배운 거죠 그게? 12장에서 우리 12장에서 주당 경상이익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주당 경상이익에서 경상이익은 뭐 뺀 거? 법인세 비용 뺀 거잖아요. 그거예요. 예제 8번은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979페이지 정리할게요. 잠깐. 결국 우리가 15장에서 배운 게 법인세 기간 배분을 배운 건데 법인세 기간 배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인세 기간 간배분이라는 건 회계기간 간의 법인세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차대가 발생하고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법인세 기간 내배분은 한 회계기간 내에 뭐예요? 법인세를 원인별로 분석하는 원인별로. 경상이익, 특별이익, 자본. 그러니까 자본에 가감하는 법인세 효과가 대표적으로 여기 속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분석해드린 거고요. 이 두 개 더하면 얘다 이렇게. 979페이지 보시면 그럼 이제까지 시험은 어디서 잘 나왔어요? 이제까지 시험은 다 여기서 다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다 나왔어요. 여기서. 이걸 제일 잘해야 되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얘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979페이지 한계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걔가 왜 안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세율은 단일 세율로 줬어요? 복수 세율로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책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면 세율 몇 프로? 15% 적용하고 1억 원 초과하면 몇 프로? 27% 적용하는 2단계로 돼 있대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나왔어야 한다 자료가 안 나왔죠. 그냥 2002년도 세율은 몇 프로? 그냥 20%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일 때는 17% 얼마일 때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실무적으로는 고민이 돼요. 실무적으로 어떤 고민이 되냐면 세율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러면 2002년도에 어떤 금액의 효과가 있을 때 이 금액에다가 세율을 뭐 곱할 건지가 고민되잖아요. 어떻게 고민되냐면은 거의 15%가 있고 27%가 있으면 이 회사가 이 조정 금액이 조정되기 전에 이미 과세 소득이 1억을 넘고 있다면 어떤 세율을 적용받고 있겠어요? 27%를 적용받고 있을 거니까 이 분석할 때 27%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과소득이 작아서 1억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세율이 이걸 거 아니에요 또. 그럼 또 얼마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모르죠. 미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정답이.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 할 것인지가.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고민할 필요 없다. 왜? 복수세율 안 준다니까요. 그냥 단일 세율 몇 프로 그거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세요. 실무적인 고민이니까. 현재가치 적용배제라는 건 이연법에서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아까 분석해봤더니 쭉 미래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현재가치 한다 그러면 일단 짜증 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그 안 하는 이유는 이 미래 그 발생 금액을 예측하는데 뭐가 개입돼요? 주관이 개입되고 할인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해요. 안 하니까 좋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고 980페이지 법인세 겸의 세부적 고찰의 첫 번째 기간 배분의 타당성 평가는 아까 했죠. 법인세 기간 배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본주의론에 있는 사람들, 법인세를 뭐로 보는 사람들, 비용으로 보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넘어가세요. 981페이지 기간 배분의 적용 범위는 혼자 읽어보세요. 두 가지 있는데 982페이지 기간 배분의 회계 처리 방법은 중요해요. 그래서 표시 잘 해놓으세요. 자산부채법이 있고 이연법이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무슨 법이에요? 자산부채법이에요. 자산부채법. 아까 적어드렸었는데 아까 어디서 적었죠? 이 자산부채법이라고? 몇 페이지였어요 아까? 960페이지. (960페이지) 보시면 거기 어디다 적었죠 제가 아까? 미래세율 곱한다는 데 적었죠. 미래세율. 미래세율 곱하자는 게 자산부채법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983페이지로 오셔가지고 거기 표도 되게 중요해요. 그 표도 중요하게 표시해 놓으시고 그 밑에 예제 9번을 보세요. 같이 할 거니까. 그 예제 9번 잘 해보세요 지금. 어렵지 않으니까. 기말에 하는 분기하는 건데요. 회계상이익이 100만원, 일시적 차이가 20만원, 2000X일에 발생한 일시적 차이 20만원은 이때 가산된다. 세율 30%, 미래세율 25%, 요구사항 첫 번째 자산부채법, 두 번째 이연법인데 먼저요. 자,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죠 이거? 뭐부터? 미지급법인세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계산해보세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이거. 아니, 회계상이익에서 세무조정하고 세율 곱해서 나와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우리나라 뭐라 그랬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하려면 기말년제 뭐 일시적 차이 잔액. 일시적 차이 잔액은 20만 원인데 요게 미래세금을 많이 내게 만들 때 많이. 무슨 세율 곱한다고요? 우리나라가 이거 미래세율 곱하죠. 미래세율을 곱하자고 주장하는 게 바로 위에 표 보세요.
미래세율을 곱하자고 주장한 그 표에 보시면 얘가 어떤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대차, 대조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뭐를 잘 평가하자? 자산과 부채를 잘 평가하자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를 잘 평가하려면 실제 세금을 덜 내게 되거나 실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금액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세금을 덜 내거나 많이 내는 금액은 뭘 곱해봐야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미래세율을 곱해야 정확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미래세율을 곱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얘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5만 원이 나오는데 5만 원만큼 뭐가 잡혀요? 이연법인세, 부채가 잡히면 그게 순서가 얘가 2번이에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잡혀요? 법인세, 비용이 29만 원 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3번. 다 했어요? 자, 이연법 보세요. 이연법. 이연법은 이렇게 안 해요. 이연법은요. 이연법은 거기 표 보니까 이연법은 우리나라 방법 아니에요. 우리나라 방법은 뭐라고요? 자산부채법이에요. 이연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참고만 하세요. 이연법은 대차 대조표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 보니까 어디 관심이 있대요?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회계년도의 이익과 법인세 비용이 어떻게 대응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순서가 달라져. 얘는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100만 원에 얘가 대응되려면 몇 프로죠 세율이? 30%니까 얘가 얼마 됐으면 좋겠대. 얘가 30만 원 됐으면 좋겠다는 거 얘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대차를 맞추니까 얘가 6만 원 되지 6만 원 이렇게 해보니까 그럼 여기가 6만 원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무슨 세율 곱해야 6만 원 돼요? 여기다 30% 곱해야 6만 원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세율 곱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현재 세율 곱하자. 현재 세율. 그 차이점이에요. 잘 비교하세요. 두 개. 우리나라 무슨 법? 자산부채법.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984페이지 보시면 해당 밑에 네 번째 줄 기간 배분 회계 처리 방법으로서 기업회계 기준 자산부채법을 채택하고 있다. 연습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실 때 하나씩 주관식 문제 해보시고 객관식 문제 991페이지부터 나오는데 우리 객관식 문제 2번은 풀어봤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해보시면 돼요. 진도는 다 나갔고요. 제가 조언하다만 해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세법 공부할 때 세법 공부할 때 나중에 여러분 중급회계 끝나면 세법 공부하실 때 이 세법이 중급회계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급회계 공부하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세법 공부하실 때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중급회계가요. 우리 중급회계가 결국 뭘 배우는 거죠, 이게? 중급회계가? 결국 뭘 배우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 배우는 거죠. 기업회계 기준. 그러니까 재무제표 작성인데,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급회계를 배운다 그러면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을 배우고 있다. 갭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세법을 배우면 세법은 뭐 배우는 거예요? 세법을 배우는 거죠. 세법. 세법의 조문을 세법의 법조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법책을 볼 때 우리가 그 중급회계도 기업회계 기준이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책이. 그 기업회계 기준은 기업회계 기준대로 규정이 돼 있으면 그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이 책을 쓰잖아요. 세법도 여러분이 세법을 나중에 실제 실무에서 할 때는 법조문을 봐야죠. 세법조를 이렇게 들춰봐야 된다고요. 나중에 중급회계 공부 많이 하신 다음에 중급회계를 좀 더 하고 싶으면 기업회계 기준도 읽어보실 필요는 있어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면 좋으니까. 그것처럼 세법이라는 것도 나중에 배우시면 법조문이라는 걸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책이라는 것은 법조문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열하는 게. 법조문을 해석해서 세법을 체계적으로 쭉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책도 결국 세법전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책이겠구나. 얘가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듯이 세법전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그 세법을 공부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업회계하고 이 법인세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거하고 요거와의 차이, 요 두 개의 차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은 다 똑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차이가 존재한다 그랬죠. 차이. 왜 차이가 난다 그랬죠. 차이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는 게 아까 뭐였어요? 세무 조정이죠. 세무 조정. 근데 이 세무 조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업회계 배울 때 아직 안 했는데 다음 주에 16장 할 때 오류 수정이랑 똑같아요. 이 중국 기업회계에서 배운 오류 수정이 결국 세법에서 배우는 세무 조정이에요. 여러분 오류 수정 회계 원리 때도 해봤을 텐데 오류 수정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회사 간 회계 처리와 올바른 회계 처리를 비교해서 그거를 바로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회사 간 회계 처리와 올바른 회계 처리 비교해서 차이 나는 걸 조정하죠. 차이를 조정하고 차이. 세법 배울 때 세무조정이요. 기업회계에서의 회계처리와 법인세법에서의 회계처리가 차이가 나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급회계 할 때 오류수정을 잘 이해하면 이거를 세법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중급회계 할 때 오류수정을 잘하면 세법 할 때 세무조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잘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중급회계 할 때도 중급회계의 어떤 내용을 이렇게 좀 읽은 다음에 뭐를 풀어봐야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예제를 풀어보고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잘 되잖아. 이게 공부라는 게 회계학은 절대로 말만 읽어서 절대로 안 돼요. 직접 해봐야 돼요. 해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법도 공부하실 때 이걸 말로만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많은 예제와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습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제가 그런 얘기죠 아까. 중급회계는 결국 뭘 만드는 거라 했죠? 중급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재무제표. 세법은 뭐를 만드는 거냐면은 세무조정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급회계 배울 때 재무제표 작성을 많이 해봐야 되듯이 세법을 공부하면 세무조정계산서는 만들어 봐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종합문제로 이렇게. 그래야 이렇게 세무조정이 되는구나 이걸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있는 거는 뭐 객관식. 여러분 중급회계 풀 때도 보면 주관식 문제가 있고 객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책에. 근데 풀어봐서 알겠지만 주관식만 풀 때보다 객관식을 풀어보면 좀 더 다른 어떤 그 공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시험이 1차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한 거를 객관식으로 좀 풀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병행해서 푸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세법책들도 보면은 객관식 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기출문제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중급회계 공부한 거나 나중에 세법 공부하는 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부하시라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